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과학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왜요? 귀가 쫑긋하세요? 좋으세요? 자,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앞면의 모델은 누군가요? 네, 그렇죠. 세종대왕이시죠. 자, 근데 뒷면을 한번 볼게요. 자, 뒷면을 보면요. 조선의 그 과학 유산들이 숨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니,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한번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죠. 보세요. 몇 개가 보이세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동그란 것. 이거는 혼천의라는 천문 관측기예요. 자, 왼쪽으로 살짝 보이는 거는요, 보현산 천문대의 망원경이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배경에 그 희미한 별자리 그림이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자, 이 혼천이, 보현산 천문대,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 조선, 그리고 현재의 과학유산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하늘의 과학인 것이죠. 자, 지금부터 뭔가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떠올리면서 강의를 들으면 복이 들어올까요? 무슨 부적이야? 자, 그럼 오늘 먼저 문제 퀴즈 한번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고르신 거예요. 자, 이 조선 초기에는 민족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그렇죠. 특히 이제 15세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시의 집권층은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하여 과학기술과 실용적 학문을 중시했다. 자, 이 보기에는 지금 5개의 그 문화유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답을 좀 알려면 조선시대의 그 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의 질서. 이거 아는 거는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천문 기술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하늘의 질서를 아는 자 바로 나 왕이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1395년 이 조선 태조 때는요, 천문도 하늘의 어떤 그 별자리 이런 것들을 비석에 새겼습니다.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이거 외울 때 참 힘드시죠, 여러분들? 천상열차 분야죠. 천상열차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한자를 좀 뜯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천상, 하늘 위 이거 아니고요. 네, 하늘의 모습. 참 그 큰별쌤의 상은 참 좋소 할 때 있잖아요. 하늘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의 모습의 천상은요, 열차 칙칙폭폭 떠올리셨죠? 또 아니고요. 열을 맞춰서 쭉 차례로 늘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쭉 늘어놓았다, 이런 뜻이죠. 분야는요, 이렇게 나누어서 구획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끝에 그 지도 있으니까 지도인가 이렇게 보시는데, 그 지는 그 지도의 그 지가 아니라요, 갈기자예요. 못멋의 도,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차례로 쫙 늘어놓고 그 하늘 아래 땅을 이렇게 또 배당한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별자리를 아주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그라미 안에 이 꽉 차 있는 게 지금 모두 별이에요. 와, 진짜. 어제 여러분들 이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본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제 입장에서는 별자리가 290여 개, 별이 1,460여 개라고 합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참 꼼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그림 아래에 이 별들의 이름이 한자로 지금 적혀 있는 게 지금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다 이걸, 옛날 학생들은요, 이 별 이름들을 다 외워서 시험을 봤답니다. 전 절대 이 시대로 안 갈 겁니다, 저는. 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대단합니다, 정말.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거. 자, 이 왼쪽 부분을 지금 둥글게 지금 돌아나가는 하얀색 선이 보이세요? 그 띠가 보이세요? 여기 뭘까? 별은 알겠는데, 하얗게 돌아나가는 이 선이 뭘까요? 머리띠? 이게 바로 은하수예요, 은하수. 야, 은하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자,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고구려 천문도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고구려 천문도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럼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정치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태조가요, 태조 이성계 누구예요? 조선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백성에게 이 하늘의 질서를 보여주면서 이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죠. 뭐 사실 뭐 태조 이성계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 어쨌건 간에 정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왕위를 잡은 거잖아요. 명분에선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 지식인들도 뭐 정몽주 같은 사람도 뭐 결사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통성을 좀 받아야 되는데,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알려면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명이야! 나는 하늘의 질서를 알고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존재,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식, 예를 들면 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식을 어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명을 받은 군주가 말이죠. 통치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재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일식을 예측해서 이 왕에게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천문을 관장한 관청은요, 고려 말부터 이어진 서운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예요, 여러분들? 기상청.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냐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다만 그 시대의 용어가 좀 다를 뿐입니다. 자, 1432년 음력 1월 1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운관이 일식을 예보했어요.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아까 그 일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예를 갖추고 이제 기다리게 된 것이죠. 왜 안 해? 왜 안 돼? 나온 거예요. 일식이 예상 시간보다 14.4분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웅성웅성 내 느낌이 보니까 왜 아니야? 걔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종도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어찌하여 이 예보를 틀리게 한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요. 그 죄를 물어가지고 곤장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선은요, 어떤 국가죠, 여러분들? 주로 뭘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나라죠? 농업이잖아요. 그죠? 농업국가잖아요. 농업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날씨 중요해요, 날씨.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겠지만 정말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 기상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한 도구들이 또 발달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개발된 이 천체 관측 도구로는요, 혼천의와 간의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별들의 그 움직임을 재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이걸? 일종의 각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그 각도기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세종 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그 태양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천의를 만들어가지고 천체의 어떤 운행 이치를 또 배우고 별자리가 그려진 천문도나 그 해시계를 통해서 24절기와 시간을 관측한 거죠. 왜 24절기와 시간이 중요한지는 이제 아셨죠? 농업해야 되니까요. 절기를 알아야, 그리고 시간을 좀 정확히 안다면 농업을 하는 데 있어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봐야 되겠는데, 조선 후기에 그려진 동궐도라는 그림이에요. 동쪽에 있는 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누가 언제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830년대 궁궐에 화재가 났었는데 불타 없어진 건물들도 다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그려진 그림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보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창덕궁 요 앞쪽으로 간이와 츠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이 정말 기록사진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그렸는데, 진짜 이 앞에 진짜 간이와 츠루기가 지금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림 속에 츠루기 한번 보죠. 츠루기. 자, 츠루기는 뭐냐면 측량한다는 거죠. 뭐, 비.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츠구기 잘 알죠? 초등학교 때부터 츠구기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깡통이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 츠구기는요 세계 최초의 우량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깡통이 무슨 세계 최초의 우량계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안에 눈금자를 넣어가지고 빗물의 양을 잰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실용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그냥 깡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몇 월에 얼마만큼 비가 왔는지 꾸준히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 바로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료가 쌓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계절인가 어느 타이밍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강우 측량 시스템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농경에 활용을 했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활용법을 출발시킨 게 바로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치국이 여러분들 저 깡통이 뭐 의미가 있을까? 그 치국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국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국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뭐 혼천이, 간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별자리 재는 각도기, 그다음에 이제 비의 그 양을 재는 치국이 봤는데 이번엔 시계 한번 볼게요. 시계. 시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시계는요 대표적으로 앙부일구가 있어요. 앙부일구 하면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요. 앙부일구 외우죠. 항상 한자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앙! 아유. 자, 앙은 뭐냐면요. 앞쪽 또는 열린 쪽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부는 뭐냐면요.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가마솥 기억나시죠? 이제 그림 떠오르시죠? 그림 가마솥인데 열려있는 거야. 열려있는 가마솥이에요. 되시죠? 일구는 뭐냐면 해일자예요. 해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요. 해시계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앙부일구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있는데 열어놓은 가마솥이죠. 그 안쪽에 뭐가 있다? 해시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부일구 이 한자를 알면 그림으로 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앙부일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자를 갖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툭 자른 듯한 모양. 가마솥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면 가마솥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죠? 꼭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처럼 지금 생겼어요. 안에 든 이 바늘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아는 겁니다. 이제 햇빛이 비치면 여기 그 바늘의 그림자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이제 시간을 아는 거죠. 자, 보세요. 반구형의 그 대전 모양에는요. 잘 보시면 이렇게 24절기하고 12지 신이 새겨져 있어요. 절기와 시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해가 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바늘 따라서. 그죠? 그 그림자가 이 시각선에 비춰서 시간을
알 수 있고 또 절기마다 그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선에 비치는 그림자 길이를 보고 또 24절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으니까 그 숫자에 그 침이 가면 이게 몇 시 몇 분이야 이거 아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그 바늘이 가려지는 그림자가 가려져 있는 곳에 그 숫자, 지금은 숫자인데 여기는 24절기 12시 이게 있는 거죠. 그거 따라가지고 시간과 절기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놓인 꼬챙이 좀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바늘 영침이라고 하는데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 만들면 똑바로 만들지 왜 살짝 기울어졌을까? 실수였을까요? 우리 조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요 꼼꼼하신 분들입니다. 실수 아까 그 세종 부셨잖아요. 14.4분 늦었다 곤장 14대를 쳐라. 뭐 14대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꼼꼼하신 분들이거든요.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살짝 기울여가지고 달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영침, 바늘이 기울어진 정도는요. 서울의 위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는요. 37도 39분 15초. 그러니까 세종대 기준으로 이제 환산하면요. 37도 20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바늘의 각도를 서울에 맞춘 것. 이유가 뭘까요? 이 시계는 중국이 아닌 조선의 시간을 재는 시계였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그 바늘을 살짝 기울여 놓은 것이죠.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편전 직제학 그 김돈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치해서 베푸는 것 중에 시각을 알려주는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1424년 세종 때 경로라는 물시계를 설치해 밤에는 시간을 알 수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12지신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세종 16년 1434년 실록을 보면요. 처음으로 앙부일구를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해 그림자를 관측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 해정교와 종묘 앞,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종로대로잖아요, 거기 가요. 백성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시계인 바로 이 앙부일구를 딱 설치를 했던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해시계는 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해가 없는데 그림자가 없으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밤에 이렇게 가다가 종로대로를 가다가 지금이 몇 시인가 해시계를 봤는데 기능을 못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물시계인 자경루가 나옵니다.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물시계는 있었는데 관리가 이제 눈금을 지켜보다가 이게 종을 땅땅땅땅땅 울려가지고 시간을 알려야 했는데 만약에 혹시 뭐 사람이 또 이렇게 피곤할 수 있잖아요. 밤이 이제 피곤해 종을 쳐야 되는데 이러다가 종 치는 시간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곤장을 치도록 하여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 장영실이 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대단한 물건을 만듭니다. 바로 이 자경루에 자동 시모 장치를 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뻐꾸기 시계. 그거 보면 12시 정각이 딱 되자 뻐꾸기 뻐꾸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기능이에요. 정말 똑같은 기능이에요. 딱 그 시가 되면 인형이 알아서 이 종을 나와가지고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울린다 라고 해서 자경루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을 넣은 항아리 한쪽에 구멍을 뚫어요.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의 양을 이용해가지고 시각에 따라 저절로 종이 울리는 원리입니다. 이게 물바지통인 그 수소에 이 동일한 간격으로 같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시간마다 그 부표의 눈금자가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그 눈금자가 작은 구슬을 하나씩 탁 건드리면 작은 구슬이 나와가지고 자동 시보장치로 들어가면서 큰 구슬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매 시간을 상징하는 12지신 인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자, 이 자격론은요,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물통만 남고 소실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금 실물은요, 그냥 지금 물통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장치 같은 것들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복원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현재 기술도 이게 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역시 또 이제 그 하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지금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역법을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역법. 어렵죠? 네, 어렵지 않고요. 지금의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 세종 때 이 칠정산이라는 달력이 나옵니다. 이 칠정산은요, 내편과 외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해와 달, 그리고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칠정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칠정산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종은 굉장히 어떤 민족적이고 좀 자주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왕인 듯합니다. 중국의 하늘이 아닌 우리의 하늘에 떠 있는 칠정산을 봐야 한다. 왜냐면 중국 북경에서 바라본 별자리와 그리고 한양에서 바라본 별자리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조선의 서울 한양이 기준점 여기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명합니다. 조선의 역법을 새롭게 만들라라고 명을 하는데 이 조선의 젊은 집현전학자들이 북한산에 올라가지고 한양의 그 북극보도를 개선을 하고 1년의 길이와 한 달의 길이를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에 걸쳐 정말 10년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이 10년이지. 뭐 이런 작업하는 기본이 10년이지. 얼마나 오랜 동안 정성껏 했겠습니까? 새로운 역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칠정산 내편은요, 원나라 역법인 수시력을 발전시켜 만든 역서이고요. 칠정산 외편은 이슬람 역법인 회외력을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원나라의 역법을 기본으로 한 칠정산 내편보다는 이슬람의 역법을 발전시킨 칠정산 외편이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정산 외편에서는 1년을 이거 어떻게 측정하지 아세요, 여러분들? 칠정산 외편에서는 1년을요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측정하는데요. 현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1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옛사람들은 우리보다 떨어져. 우리보다 좀 더 이상해. 우리보다는 좀 맞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화예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과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소통의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보다 떨어져. 이렇게 해갖고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 칠정산의 역사적 의의는요, 최초로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중국이 시간대의 중심, 그러니까 중국, 북경, 이제 중국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측정했기 때문에 조선과는 살짝 맞지 않는 거예요. 살짝. 여러분들 지금 미국 그 시간하고 지금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기준으로 왔으니까 우리랑 시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자, 시계. 자, 이 시간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No,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대는요, 도쿄 135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왜 그랬냐고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경술국치 때 이게 식민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이거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채택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시각하고는 살짝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전기, 세종 때는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자, 이런 천체 관측, 강우량 측정 같은 과학 발전은요, 당연히 농사에 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 이 장영실이 천민 출신이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재능을 높이 사면 그만이겠죠? 이런 실용 정신이 바로 조선의 과학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앞에서 풀었던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조선 초기의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한 노력과 관련 없는 문화유산을 찾는 문제였죠? 자, 치국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민생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조선의 과학유산이죠. 네, 훈민정음과 신기전. 이것도 역시 이 과학 관련 문화재는 아니겠지만 이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또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과학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은요, 이게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예, 성리학이고 확산과 관련이 있는,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15세기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라면 이 서원은 16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이 조선시대의 과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배울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사람들이 그 하늘을 대하던 자세를 좀 알 수 있고요. 백성을 생각한 그 왕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과학으로 새로운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과학과 천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좀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부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 그 용어 외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그 용어를 해석하고 그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우리가 그저 죽어있는 텍스트로 쭉 넘기는 그런 문화재들을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강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